All About Baby죠. 내 아기를 지키자라는 얘기. 올비 대표의 김명진 대표님인데, 이분은 지금 아마존에서는 그 기계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의료기기의 여부 판단이 불투명해가지고 의료 그 장벽이 규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기 인증이 안 되어가지고 국내에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우리 올비의 김명진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면서요, 또 질문이 중간중간 예리면 잠깐씩 말씀하셔도 되고, 자료는 여기 이 자료에 다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올비의 김명진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비는 여기 보시는 이 배에 있는 작은 디바이스 올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는 제품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비와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의 시작 자체는 제 아내가 소아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아기들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해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죽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들은 상당히 불안해하셨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도 제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뭐 차에다가 아기를 놓고 내려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사망 사건 사고보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훨씬 더 많은 확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바이스는 아기 배에 착용을 해놓으면 복부 움직임을 감지해서 수면 중에 무호흡을 체크를 하고요. 복부에서 피부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기한테 가격이 있게 되면은 부모님의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주게 되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잠시 작동 영상을 보여드리거든요. 이렇게 아기 배에 디바이스를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거고요. 착용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아기 배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디바이스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착용이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자고 있으니까 활동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해서 아기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기가 무호흡을 하는 장면이 측정이 되었는데요. 바로 지금부터 아기가 수업을 복부가 움직이지 않고 그래프에 녹색 선도 생기지 않습니다. 녹색 선이 의미하는 게 아기가 호흡을 했다는 게 인지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녹색 선이 생긴다는 건 아기가 호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3초 정도의 짧은 부분인데 모르고 지나가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디바이스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2015년 10월에 창업해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하드웨어 스타트업으로는 손에 꼽히게 많은 상들도 받아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로 해외에 나가서 피칭도 하고 있고요. 이런 나름대로의 전도 유명한 이런 스타트업에 여러분의 투자금이 1억이 있다고 하신다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결정 못 하시겠지만 바로 그래도 검토는 해보실 수 있겠죠? 맞죠? 예, 감사합니다. 맞게요. 예. 저희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미 크라우드 펀딩을 했고 성공해서 전 세계 29개국에 배송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경쟁 업체들은 첫 번째 시리즈 A 투자로 100억을 투자를 받았고, 그 박인영 만드는 회사죠. 피셔프라이스에 이미 인수가 된 회사가 또 있습니다. 저희는 그 경쟁 회사들보다 더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복부 움직임을 통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빠르게 문제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저렴하죠. 그런데도 저희는 어떤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제가 2015년 8월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고요. 어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게 헬스케어라든지 의료기기 문제가 엮이게 되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업하기 이전부터 제가 해외 사례를 통해서 이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해석을 요청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식약처는 저희 제품이 아니고 컨셉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의료기기로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단 불가능이라는 답변이 나왔고요. 2016년 9월 제품이 개발 완료되고 나서 그 제품을 가지고 식약처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료기기 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미 개발이 완료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그때서야 인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ICT 융합 신기술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라는 신속 처리 임시 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또 신청을 해봤는데 거기서도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식약처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의료기기가 아닌 형태로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처음 제가 시작해서 이후 이런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서도 진행해봤고 사설 변리사를 통해서 식약처에 신청을 해봤고 또 의료기기 인증 컨설팅 기업에다 돈을 내고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판매 불가능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제가 지금 창업한 지 3년 차가 되고 있는데 창업비자 3년 룰이라고 해서 3년 지나면은 창업 초기 기업들한테 어떤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들도 많이 끊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팀원들은 함께했던 팀원들이 총 7명이 있었는데 4명이 퇴사를 했고요. 그나마 제 아내와 이제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함께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품이 판매가 안 되니까 자, 여러분에게 이런 기업한테 투자를 1억을 하시겠습니까? 제품이 있는데 판매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창업가들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내 아기를 위한 제품을 만들고요. 나의 인생을 건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겠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찾아왔고 해외에서 바이어들 마케팅을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판매하는 부분이고요. 한 200만 불 판매를 할 수 있을 템이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이제 판권을 좀 달라는 메일입니다. 미국 아마존 등록 완료했고 독일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의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국가들 바이어를 만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3년 동안 설득을 해왔습니다. 식약처에. 그리고 다행히 성일정 기원실의 염현진 비서관을 통해서 저희가 유권 해석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도와주신 성일정 국회의원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나서서 이야기를 해도 바뀌지 않고 돈을 써도 안 되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안 되는 게 국회를 통해서는 2주 만에 지금 이 최종 유권 해석을 받은 게 지난달입니다. 신청을 하고 2주 만에 유권 해석이 나왔어요.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 창업가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창업가들을 지원해 주셨을 때 어떤 결과가 이렇게 좋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창업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프리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3년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3년이 지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지원들이 많이 끊기는 부분 그런 것들을 많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2주 만에 국회 우리 성일종 의원님이 앞장서신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걸 판매가 됐는데 만약 그렇게 안 됐더라면 이 기술은 국외로 노출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판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제품이고 이 제품을 지켜주신 우리 김영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을 여기 계신 분이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김성동 저희도 연구원장이 오셨습니다. 우리 정유석 우리 경청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위원님 오셨습니다. 또 이종배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간사님 오셨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 나중에 종합토론 때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좀 현장 소리는요. 모두의 셔틀입니다. 이게 모두의 셔틀이 출퇴근 때 그 자동차를 같이 함께 공유하는 공유 경제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서울시가 규제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영업이 공식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은 만약 택시 사업자는 택시 사업자대로 또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님이 낸 법안이 아마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가 본회의에 통과되기 위해서 지금 계류 중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통과된 모듈 셔틀은 아예 사장님 씨도 모르는 쓰는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듈 셔틀에 우리 대표님께서 모듈 셔틀에 장지원 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마이크 키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출퇴근 공유 셔틀 모두의 셔틀을 운영하고 있는 장진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소개부터 드리면요. 모두의 셔틀은요, 이제 출퇴근 공유 셔틀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출퇴근길이 유사한 이제 회원분들을 모아서 이제 그룹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룹별 최적화된 이제 경로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최적의 가격으로 이제 전세 버스를 연결해서 출퇴근 셔틀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회원분들이죠, 직장인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한 번에 편히 좀 자면서 그리고 좀 최저가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출퇴근 힘들어하시는 직장인분들 아마 지인분들이랑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항상 힘들거나 그다음에 또 많은 버스나 뭐 지역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제 저희가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거리가 창출됨으로써 이제 전세버스 사업자들에게도 새롭게 이제 저희가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일거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도 저희와 같이 이제 체제여시라는 모델이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포드사가 인수를 했는데 그 모델과 거의 유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규제 이슈가 이제 아마 기사들도 좀 많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시민들과 이제 기존 사업자와의 상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편익 가치를 높이는 그런 상생 모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규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약간 좀 분편이 전환돼서 서울시에서 버스가와 연계돼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좀 조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규제 이슈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성장과 이제 서비스 가치 증대에 집중을 해도 모자랄 시기에 그러지 못하고 사실 타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거의 한 4달, 5달 이상을 이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규제, 사실 저는 이제 좀 큰 틀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지금 4차 산업위원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토론회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제는 이미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것과 같이 스타트업의 어떤 성장의 장애물 그리고 더 크게는 이제 큰 벽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속하는 특히나 모빌리티는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사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올킬 당합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편익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 성장의 어떤 발전에 그런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이제 저희에게도 기회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규제를 당하면서 느꼈던 건요. 작게는 이제 스타트업과 일선 공무원분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중앙정부 혹은 그게 국회의원님들의 어떤 담당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규제를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이제 이슈가 발생하는 그런 원인의 핵심은 이제 규제, 즉 법 규정이 어떤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서비스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법을 지키고 있고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다는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창구조차가 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걸 중앙정부까지 알리는 지금까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과 중앙정부가 되어 있다고 저는 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를 통해서 스타트업이 어떤 스타트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는 이제 기사에도 많이 났는데 면허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영역공사 사업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거를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고 영업용 번호판을 가진 전세버스를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가 분들이 보셨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희도 그 법률 자문과 모든 것들을 해석을 통해서 다 그런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한 상태에서 다 그것들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물론 이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아닌데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이제 담당 부처와 중앙정부와 함께 이제 스타트업 설명을 좀 듣고 만약에 이게 사회적 편익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단 성장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규제 샌드박스와도 사실 이러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 샌드박스에서도 일단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 성장 추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그걸 실제 의원님들도 볼 수 있고 이런 어떤 참고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때는 좀 프로세스는 최소한 간소화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게는 사실 결과적으로 규제 자체가 이제 규정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적인 대화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위원회나 이런 데서 계속 어떤 액션을 취하고 하지만 전혀 그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을 되도록 사실 의원님들이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를 위해서 저는 그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실 심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기존의 어떤 이해관계자가 특히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서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자들을 사실 중재하는 역할을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국가 정부에서 사실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하게 조율을 하고 또 새로운 규칙이나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에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신다면은 저는 최선의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빌리티 서비스가 국내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 서비스들이 있지만 그 서비스는 이미 해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 네이버나 또 현대자동차 이런 쪽도 투자들을 사실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보다가 해외로 결국은 눈을 들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 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하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대화의 창이 계속 열린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진행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실제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것을 공정하게 조율하고 실제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들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모빌리티를 예시로 든다면 사실 디지털 플랫폼 혹은 여객 알선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제도조차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디지털 알선업이라는 것은 공무원분들은 사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급하게는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는 꼭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외에도 모빌리티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시도를 했고 실패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타트업들이요 절대 이 새로움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법규를 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법률 자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 자문을 통해서
이게 시민들의 편 국가적인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지금 현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시도를 합니다. 다만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상태가 있다면 충분히 국익이나 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국내에서 그 사실 교통서비스가 저는 더 발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정치를 하는 이유가 다 국민들 잘 먹고 잘 살자는 건데 이런 그 창업 현장에 있는 이런 그 창업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른다면 사실은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하셨는데 수호 씨가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다행입니다. 창구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이신데 자주자주 경청회에는 나오셔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고 주변에 계시는 스타트업이나 청년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좀 전달해 주시는 것도 해주셨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얘기는 차차 서비스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리 차차 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대표님이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18년 사업 시작 전에 국토교통부에 이 서비스를 제공을 했더니 사업을 해도 된다고 했지만 올해 7월 31일 국토교통부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어겼다. 이게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중단을 통보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이고 어떤 그 주제 그리고 어떤 현장의 소리를 저에게 전달해 주실지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운수사업법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린카라는 카셔링 업체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경험이 있고 오버가 함께 들어왔을 때 직접 제사장과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서 첫차 모델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게 됐는데요. 첫차 서비스 모델은 렌터카와 대리기사 카셔링의 결합 서비스 모델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장기 렌탈로 자가용을 이용하며 차차 드라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가 운전자의 상태였다 승객이 탑승하면 대리기사 지휘로 다시 승객이 하차하게 되면 자가 운전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차차 모델이 발굴이 됐는데요. 이는 2015년 11월 30일 성공법을 따른다라는 대리기사 비즈니스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택시가 있는 시절은 우버와 같은 승차 공유 플랫폼이 전부 뚫렸는데요. 이 성공법을 따른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대리기사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렌터카 임차인한테 대리기사를 안선해서 행위가 합법화가 됐습니다. 2016년 3월 이듬해 이 부분이 모델 진화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IT 플랫폼에 기반 카시어링의 제로카 서비스가 개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 합법을 인정받았는데요. 저희도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모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터카 대리기사로 소비자들은 만원 언더 1분 단위의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던 시점이 있는 것이죠. 이도 부족해서 대형 노동자 동률 검토와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국토부의 세부 모델을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고요. 그러므로 작년에 10월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월에 정말 비밀을 폐쇄적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자본이 많이 없어서 비밀리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현재까지 4만 명의 아주 국민들의 홍보하고 고객들을 유치를 했는데요. 광고 대행사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새로운 생계형 일자리들이 74년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VC들에서 첫 기관 투자가 단행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8월에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7월 30일 날 유법성 판단을 하고 문제가 들어와서 투자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체 정보를 줘서 특정 다수의 호출에 응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면 법적으로 위법적이지 않은 겁니다. 해외에서 5번은 미국에서 합법화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불법도 합법도 아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로켓이라는 택시에 해외 영업을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줬고요. 우버 플랫폼은 IT 정보통신업을 해서 합법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는 택시와 같은 유사홍성행위로 간주해서 신개념으로 규제가 들어오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택시 사업만 공공성이니까 이 부분은 희대 착오적 해석 판단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비율 규제를 대통령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공공성인데요. 공공의 편의와 공익이다. 즉 국민의 이동 편익 제공되는 상품, 국민이 원하는 상품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는 그 첫차와 그 승차 공유 모델은 해외 선진국이나 선진국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왜 공공성을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과거에는 반려견들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법으로 사회 질서를 개선시켰다면 해외에서는 인간 소비자 접점에서 가성비 좋은 상품을 정보를 공유하면서 학습하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질서를 공공성 있는 이 승차공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 있는 매뉴얼로 사회 질서를 보다 우선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예도하는 사후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죠. 해외에서는 이처럼 잘 적용하고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차차 모델이 열리게 되면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는 국부 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법 대응 최초 모델입니다. 택시 드라이버와 상생할 수 있는 쪽이요. 이 부분은 저희 차차 데이터를 보면 법인 택시가 척박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유로이 소득을 본인들이 탄력적으로 원하는 만큼 일을 하면서 산업분야되는 구조의 법인택시 구조보다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서 일을 하면 생활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는 현재 거리 승차 시장이 한 5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빠져 영역이 될 것이고요. 그래프와 같이 차차 플랫폼 외에 개인택시의 품질 수준을 높여서 호출 배정을 먼저 할 수 있는 플랫폼 영역을 두게 됩니다. 그로 해서 자연스럽게 28만 명의 택시 드라이버들의 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볼 수 있는 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많이 모르실 수도 있고 승차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택시법이 60년 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모델은 빅데이터를 통해 수급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가성비 좋게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승차 공유를 통한 승차 시장 확장으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됩니다. 특히 친환경 차량을 집중적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 일본에서는 플랫폼 확장으로 신사업을 창출할 수가 있고요. 이론으로 해외 수출형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잘 준비했습니다. 현행법을 지키면서 국민의 호응도가 높은 차 서비스를 유튜브에서는 택시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인데 택시 세계를 준비하지 않고 유권 해석을 불법으로 판매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님께서 보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우버를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버보다도 이스라엘이 먼저 우버의 모델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그 사업을 굉장히 가치를 주고 끌고 갔던 거를 제가 감사드리고 하시는 중에 우리 경기도 인천시의 국회의원이신 송석준 의원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국토부에서 그 영업 중단을 받으신 거죠? 네.
이 컨셉도 생체 인증 서비스 굉장히 유망한 업종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생체 인증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혁신적인 서비스인데 여기도 지금 그 휘도에서 인증 신청까지 받았는데 여기도 이제 많은 부분의 그 규제나 허들 때문에 창업을 하고 난 뒤에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조항구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이키키스도 정입니다. 이게 지금 은행 그 지점 창구의 모습이고요. 고객들이 오시면 그 지점 직원들이 조회를 막 합니다. 여러 사이트 신용 정보 등을 하는데 다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으로 많이 하는데 그 사이트들이 한 7, 8개 된대요. 그 패스워드를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패스워드가 잃어버려가지고 찾고 뭐 이러고 다니실 거예요. 그리고 패스워드 인증 같은 경우는 서버에 그 패스워드가 저장되기 때문에 대량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공인인증서 기반의 인증도 많이 하는데 이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PC에 뭔가 설치하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뭐 적도해로 모르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자서명법 뭐 정부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용어가 폐지가 되고 여러 가지 그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다양한 인증 수단을 그 서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발의가 되고요. 따라서 이 패스워드 인증이나 공인 인증 이런 걸 대체하는 뭐 수단이 있을까 유력한 수단으로 생체 인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와이덴터티라는 그 솔루션을 개발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그 USB 폰 같이 생긴 건데 이거 PC에 꽂고 그 지문을 누르면은 바로 인증이 되는 패스워드 입력이고 PC에서 특별히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없이 이런 형태의 인증인데 이거는 그 파이브라는 그 국제 생체 인증 표준 규격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기술입니다. 해외에서는 구글에서 그 파이브 기술을 적용한 이 토큰을 직원이 한 8만 5천 명 되는데요. 적용을 해서 1년 동안 해킹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그 마케팅을 하는 상황이고 그 제품을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 윈도우즈 10 이상 버전에서는 자신들이 그런 그 생체 인증 기반의 지문이나 핀이나 지문 이런 파이브 기반의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듯이 지금 요 생체 인증 기반의 서비스는 지금 그 해외의 어떤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한 3년, 만 3년 된 직원 12명의 그 인터넷 IoT 쪽 보안에 관련된 회사고요. 그 와이키키라는 이름도 보안에서는 키가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원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뭐 키사에서 K 글로벌 스타트업 선정 등 여러 가지 그 기술을 인정받는 보안 국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금융결제원 그 바이오 분산관리센터를 파이브 기반으로 구축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서버 쪽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정보 과제로서 그 웨어러블 기반의 출입 통제 시스템을 파이브 기반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그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 있어서 정보 과제라는 것은 그 저희 같은 이런 업종의 스타트업은 굉장히 그 R&D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연구도 해야 되고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보 지원이 사실 좀 어느 정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진행했던 정보 지원 사업의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 과제 신청 단계를 보면은 저희가 작성하고 나고 얻어야 될 서류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한 16개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은 사실 사업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이게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중에서 그 마감 제출 이제 등록을 했는데 제출 마감 30분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중소기업 이 중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내야 되는데 모르고 벤처기업 확인서를 너희들이 냈다. 이걸 다시 내라. 근데 30분이 남았는데 그 중소기업 확인서는 무슨 중소기업 현황 시스템인가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발급을 받아야 된다더라고요. 딱 갔더니 신청을 하면 발급받는데 3일에서 1일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큰일 났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직원이 좀
지지를 발휘해가지고 이쪽에 전달을 해서 담당자한테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그 팩스로 좀 지금 좀 해줄 수 있느냐. 네, 그쪽 직원이 협조를 해주셔서 다행히 이 과제는 제출이 됐습니다. 이 과제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선정 후에도 보면은 그 각종 그 뭐 제품 하나 쓰는 거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 너희가 구입할 제품을 다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라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 이게 진행하다가는 우리 바뀔 수도 있거든요. 모델이 바뀌면 그러면 다시 그 제출하고 수명 자료를 또 제출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올해 진행했던 무슨 용역 입찰 시스템, 지금 전자 입찰 시스템인데요. 그 입찰 기업들이 지금 동그라미 입찰가를 등록을 하고 여기 그 1번부터 15번까지 그 번호를 선택을 합니다. 두 개를 선택을 하면은 그 번호로 딱 열리면 그 안에 그 제한 가격이 좀 랜덤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그 제한 가격들이 다 이렇게 열리면은 그 4개 제한가에서 평균을 내가지고 그게 입찰가보다 더 높으면은 입찰가보다 낮으면은 이제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등록해서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등록해서 다시 이런 걸 또 해가지고 또 유찰이 되면 계속 무한 유찰 이런 시스템들인데요. 그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이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뭐 물리학을 전공인데도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2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이 과정이. 예,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사실 그 최저가 입찰이자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훌륭한 시스템이지만은 사실 좀 어려워요. 저는 좀 쉽게 해주는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정보 과제 시스템에 이런 불편하고 복잡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이제 이런 부분 좀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부정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 시스템 만들어준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이게 관리가 강화되다 보면 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그러니까 일단 선정이 됐으면은 특히 스타트업들한테는 좀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스타트업은 R&D에 집중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런 예산 집행한 것 때문에 직원 한 명을 더 고용하는가 이런 상황까지 생기거든요. 그런 게 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좀 이제 쉽고 자세하게 제공이 됐으면 좋겠고 그 부처별로 그 가이드라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교육을 받고 진행하는 그런 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제출하는 서류도 최소화시키고 좀 부처별로 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통일된 그런 서류 제출 방안 이런 게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느끼실 거고 이런 거 외에도 아마 이 시스템에 대해서 불편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제1 야당이신 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 스타트업들이 R&D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음을 잘못했는데 이 파이도가 인증을 해주는 생체 인증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유망하고 그 유엔에서도 채택할 정도로 지문 인식 기술은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현장에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정책적으로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 비전이라고요. VR, Virtual Reality의 VR 기계를 이용한 솔루션인데 이것도 굉장히 우리 전통적인 산업을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투자가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규제도 많고요,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도비전에 우리 윤정환 대표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구상 포도비전의 윤정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TV나 길거리에서 VR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뭔가를 가지고 쓰고 좌우로 들고 모니터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버추얼 리얼리티로서 한미술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플레이 기기를 말합니다. 저희 회사의 소개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선순환할 수 있는 VR 원격 기업을 전략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VR 컨텐츠에 단순히 드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IoT, 자체 산업과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툴들을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또 우리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포토비전이라는 법인이 생긴 지는 약간 지금 2년차 된 신생 기업이고요. 저는 그 전에 이제 VR 제작 기업을 한 8년 정도 진행하다가 다시 재창을 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그리고 정부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30년은 앞으로의 30년보다 빠르게 지난 약간 시간적으로는 약간 5배에서 10배 이상 빠르게 지나갈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많이들 들어오셨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R&D와 지원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 중에 5G에서 서비스가 곧 서비스가 될 예정이고 각종 IoT 서비스들도 연계된 스마트 팩토리 공연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VR과 AR 비즈니스인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날로그 데이터들이 디지털화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디지털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모니터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IoT, 인공지능, VR, AR 같은 콘텐츠로 시각화되거나 정보가 전달되게 되면 스마트폰이 없고 성능으로 적어지고 함께 되는 데가 보입니다.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은 이전부터 많은 기술 지원과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진행 중인데 특히나 이제 독일이 또 제조 경기고 또 여러 측면에서 많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을 봤더니 추가적으로 기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진행이 돼서 많은 분들이 전 세계로 선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와중에 VR과 4차 산업혁명도 스타트업은 어떤 무게가 있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터질 거라고 어마어마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미래의 목걸이는 VR과 AR 쪽에 많이 잠재되어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과거 3D TV를 생각해 보시면 공업이 됐다가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제조, 생성, LG 이런 대기업들에서 많은 투자와 개발 지원이 있지만 해당되는 것은 과거도 있습니다. 보시면 시장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VR과 AR과 같은데 기업들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삼성에서 기업 VR이라는 HD 디바이스를 출시했지만 VR 시장을 논다기보다는 자사의 스마트폰을 많이 팔게 하기 위한 어떤 부가 서비스 상품으로 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지금 가상현실 콘텐츠는 굉장히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의 성숙도나 성장 단계는 매우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기업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공급할 곳이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B2B로 시작이 돼서 기업들이나 산업들, 학계나 이런 쪽에서 구매를 해줘야 되죠. 근데 물론 구매할 수 있는 콘텐츠나 기술이 있냐 라는 방문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 가서 시연을 하고 기술을 소개해도 박수를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세계 최초의 기술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약간 관망하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열리지 않는 시장에는 대기업부터 투자를 안 한다.
회사들이 생겨나고 또 많은 회사들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규제나 아니면 어떤 정부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인통을 좀 낮춰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그 심사위원분들에 대한 전문성,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가상의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모르고 왜 불편하게 머리에다가 이걸 쓰고 봐야 되죠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 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제가 말문이 막혀서 따로 쓰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좀 있었고요. 중기청 과제들을 보면 대부분 제조, 과거의 제조, 중기청 자체가 제조 기반의 어떤 과제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성능 지표를 내라고 합니다. 콘텐츠는 업계에서 말하는 때깔도 보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과표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과제의 과표들이 지금도 활용이 되고 제가 과제를 쓰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분들도 아시지만 뭐 알아서 써주세요. 뭐 이런 거에 느낌이. 기술부 등기금에 이제 보증을 받으러 갔는데 대표이사가 기술자 마냥 이유로 점수를 받지 못해서 벤처기업 인증 못 받고 그랬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꼭 대표이사는 기술자여야 됩니까? 네,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의 산업이 시장이 펼쳐지고 성숙화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보통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은 한 2년 정도 드라이브를 걸다가 성과가 나지 않으면 처음에 VR을 했다가 다음에 포켓몬 같으니까 야 AI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쓰니까 또 알파고 나오니까 인공지능이다. 이게 약간 이제 좀 초몰이하는 그런 느낌의 과제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성과도 내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의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플랜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서 또 우리 통장 여러 노력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넉넉히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옛날에 그 신문 TV에서 본 장면이 하나 떠오르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VR 기계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재미있어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비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정치라는 것이 항상 전통 산업의 어떤 문제만 해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신기술이 어떻게 현장에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정치가 굉장히 봐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시간이 문제표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근로소득을 받은 청년들의 바람은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좀 특별한 이력인데 8번 창업해서 8번 다 말아먹었습니다. 8번 다 말아먹고 9번째 창업을 하지 못해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국내 최대 시드머니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고 빅뱅 엔젤스를 만들어서 지금 투자 금액 꽤 모으셨죠? 꽤 많이 모으신 걸로 알고 있고 많은 투자를 지원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결과를 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겠습니다. 빅뱅 엔젤스의 황병선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원래 우리 경청회들 딱딱하지 않으세요. 말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응대하고 하는데 오늘은 좀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빅뱅제스 대표를 맡고 있는 황명래입니다. 너무 거하게 소개를 받은 것 같은데요. 네. 작은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5년 동안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소액을 투자하는 일을 한 80개 기업에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얼굴 보면 아시죠? 돈 있어 보이는 사람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초기 단계 기업에 많은 리스크를 안고라도 투자와 자문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개인 투자점을 만들어서 한 200명 정도가 저랑 같이 공동 투자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80개 기업을 투자했고 저는 운 좋게라고 표현합니다. 레지코믹스라는 만화 플랫폼 회사에 초기 투자를 해서 70배 정도의 엑시트를 한 경험이 있고요.
재작년이죠. 그래서 재작년에는 집닥이라는 여러분 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시잖아요. 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개 플랫폼 회사에 초기 투자를 해서 지금 그 회사가 2년 만에 누적 거래 금액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물론 레진코믹스는 이미 1,000억이 넘어가 있고요. 레진코믹스는 저희가 엑시트할 때가 기업 가치가 2,500억 정도 넘은 상태에서 저희가 엑시트를 했고요. 집닥은 지금 이미 1,000억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용어로 잠깐 말씀드리면, 엑셀러레이터라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기업 가치 기준으로 한 20억, 30억 이 정도의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한 1,000억대 넘어갔을 때 자기 구조를 팔아서 이익을 만드는 그런 구조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 비즈니스 모델도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은 거시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규제에 대한 얘기와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특히 미국이 왜 그렇게 혁신의 나라가 됐느냐라는 어떤 학자로서 저는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혁신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는 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저는 크로스보더라고 봅니다. 우리가 혁신이 일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재, 사람이죠. 그리고 돈, 누군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입니다. 오늘 지금 5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떤 시장에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투자와 인재에 대한 얘기는 좀 없어서 그 관점도 고민이 돼야 되는 건데,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혁신적인 이유는 바로, 그래서 미국이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잘 파는 물건이 2개가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죠. 뭐냐면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 그 미국 비자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죠. 반대로 그 이민자들에 의해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탤런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단순히 한국 사람들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가고 싶은 나라가 돼서 여기서 창업해서 다시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크로스보더를 위한, 한마디로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야 된다고 하나 믿고 있고요. 인재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가 또 인재입니다. 솔직히 심플하게 얘기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다 대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파운더 한두 명 이외에는 쓸만한 사람 없습니다. 아직 스타트업에.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애전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오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대안은 해외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비자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주길 바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투자입니다. 투자 문제 복잡하죠. 근데 저는 딱 이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모태펀드나 여러 가지 투자자, 특히 국가가 지원하는 펀드들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한국 기업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벤처 캐피탈, 솔직히 미국은 국가가 지원하는 펀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국가도 다 자국의 기업들을 위해서 모태펀드를 운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인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2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해외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창업을 한다면 당연히 이건 지원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인이 만든 기업이 결국은 글로벌로 나가게 되면 그건 이미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싱가포르에 국가를 세우고 인도네시아 법인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크로스보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매우 큰 얘기긴 한데 사실 이게 다 결국은 규제입니다. 일종의 저희 입장에서 규제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의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기를, 거시적인 어떤 관점을 좀 고민해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얘기인데, 제 관점에서, 시장 규제 관점에서 하나의 퀘스천을 던진다면 저는 이겁니다. 어느 인더스트리가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시장을 인정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어느 시장이 해외 VC마저도 투자하고 싶은 영역일까? 한국 시장에서 검증된 회사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헬스케어. 제가 중국, 저는 빅뱅에서는 올해부터는 주로 해외 진출 가능한 회사만 투자하고요.
만들어 해외 기업들을 데려오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중국 예를 들면 심지어 중국 회사들 VC들마저도 인정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콘텐츠고요. 뭐 한류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 중에 하나가 사실 헬스케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코스메틱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심지어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헬스케어, 블록체인, AI라는 그 딥테크 관점에서는 솔직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온디맨드 서비스,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많지만 대부분은 딥테크가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시장이 있고 상거래가 이슈고 인프라가 문제지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훌륭한 딥테크한 기술 기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들이 쉽게 못 나가게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런 해외 인재들 중에서도 거기서도 1%는 훌륭한 인재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하나의 공대 친구들 우리나라에 쓸만합니다. 거기에 1%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끔 더 쉽게 일할 수 있게끔 아시죠? 한국에 지금 그나마 한국 대학들이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학생들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유학생들이 더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한국인들과 같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아시아를 상대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게 왜? 한국인만의 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 마인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뭐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글로벌 마인드라는 걸 깨기 위해선 우리가 글로벌 마인드를 갖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여러 나라 국가의 사람들이 하나의 회사를 이뤄야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절대 한국인만으로는 글로벌 마인드가 안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6번 단체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은 생소한 얘기도 있으실 거고 또 잘 모르는 산업 분야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경청위원회가 아까 우리 모두의 셔틀의 장기현 대표님께서 어떤 창구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가 저는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 되어서 또 이때까지 산업 성장을 주도해 왔다는 시장 경제의 주도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 현장에서 건장하게 창업을 해서 경제를 일으켜보겠다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들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해야 될지 고민의 장을 저는 마련해 드린 것뿐입니다. 이 고민의 장을 마련해 드리고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이제부터 우리가 실행으로 액션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고용 절벽과 고용 재난이 지금 우리 생활에 깊숙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터를 보시면 스타트업은 했는데 대기업에 일자리는 없고 공무원 들어가기 너무 어렵고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결혼은 못하고 애는 못 낳고 이런 아주 그 절벽의 악순환 사이클 속에 우리가 있는 젊은이들인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스타트업은 했는데 손 놓고 뭐하니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는 현실을 보신 겁니다. 이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좀 내놔야 될지 싶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20분 동안은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또 7분 발제 시간 동안 대답 못하셨던, 말씀 못하셨던 것들 좀 말씀하시는 시간으로 좀 가져가 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혹시 질문 있으신 질문 먼저 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뭐 순서 그런 거 없고요. 누가 먼저 마이크 원하는 네? 예, 그럼 코멘트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는 연도 연구원을 맡고 질문 맡고 있는 김선동입니다. 우리 경제 어떻게 성장을 보시나요? 지금까지 수업이나 그다음 미래로 나가는 방향을 잡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는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성장의 과실이 공유되지 않고 그런 부분을 경제 민주화라는 그런 문제 중요한 시절이 있었고 근데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께서 스타트업 창업 소식을 공유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자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경제 자유화라는 새로운 화두를 지금 우리가 꺼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가 주도로 산업화가 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 엘리트들이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는 불가피한 발전 전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인간의 창의를 만개하도록 만드는 경제 자유화라는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화두가 되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 세계에서 1등을 못해봤지만 우리 민간은 그리고 기업은 세계에서 1등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우수한 국민이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비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회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사회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정말 혈전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버릴 것이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정말 저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고 오늘 보니까 우리 성인총 의원 현장에 노력해 주셔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먼지만에 좀 해결도 했다는 사례가 들리고 소통 채널이 정말 필요하다.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경험이 없었던 그런 새로운 에비던스가 필요한 그리고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 이런 분야라서 여러 가지 정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선 근본적인 제도도 문제지만 우선 어프로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 그런 것을 확보하고 그걸 대변하고 그런 것을 처음에 초기에 어려울 때 같이 공유하면서 풀어나가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만 드리고 네. 아예 당에서 스타트업 라운드라는 무슨 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스타트업들 애로사항 있으면 전부 다 여기다 가져와라 다 얘기해라. 근데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뭐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 애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불합리한 규제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세부적으로 봐야 되고 세부적으로 보면서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성인정원의 그런 예를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가 뚫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뚫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연결해서 뚫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뚫는 방법들을 각 개인 회사의 문제점들을 쭉 정밀하게 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문제를 빵빵빵빵 찍어주고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각 부처별 통일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게 또 어떻게 되는지 확장해서 가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려면은 누군가가 그것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계속해서 듣고 이것을 어떻게 요리를 해서 어디에다가 배분해서 하고 무엇을 찔러주는 것겠고 어느 위원회에 누구한테 연결을 시켜주고 코디네이터 같은 걸 한 사람이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데들까지 생각을 하는 스타트업 라운드 형식의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작업들을 한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분이 바로 저희 송성준 언니까지 지금 하시고 제가 저는 국토부에서 제가 공간정보 산업을 별도의 특수산업으로 분류시키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이제 관심이 많이 이정씨 지역도 주신 소속들입니다. 윤정현 대표께 그리고 황병선 대표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VR 말씀하시면서 이제 안경을 써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MR이라는 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이 AR이든 VR이든 MR이든 기존에 나와 있는 MR 수준으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보다 더 좀 더 편리하고 이물감이 적게끔 하는 새로운 그 아이디어가 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VR 그 안경을 써야 되는 이해못하는 분들을 안 이해 못하겠다. 그런 장벽을 보고 해야 정말 산업에 이렇게 접목이 되고 현실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혹시 우리 한국의 MR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빅스 리더들이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본인의 어떤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황병선 대표님 글로벌 마인드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국내 많은 그 벤처 이런 스타트업 그 청년들이 굉장히 아이디어 하나는 좋긴 한데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아니라 뭔가 이만큼이 부족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마 그런 힌트가 이제 글로벌 마인드에서 나오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한계를 국내에서의 어떤 시의 한계를 먹고 글로벌 마인드가 어떤 보완 말씀. 제가 먼저 두 가지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국내 이제 VR 관련된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좀 없애려는 기술적인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느냐 이 정도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HMD는 VR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입니다.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VR을 꼭 HMD를 써야만 VR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 없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집에 있는 스마트 TV로도 리모컨을 가지고 화면을 돌려서도 볼 수가 있고, 혹은 요즘에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다면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가상 환경 콘텐츠를 구축을 하고 하는 서비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CGV라는 극장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다면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4DX라는 스크린을 런칭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꼭 그건 필수는 아니다. 그리고 VR과 MR은 또 다른 거죠. 가상가 시스루 타입의 어떤 글래스 형태의 안경이 이제 AR이나 이제 MR로 가는 그런 단계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기술이 요즘엔 또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미래 공상과학 SF들이 많잖아요. 홀로그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결국에 가상환경은 홀로그램으로 지향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홀로그램 기술이 영화처럼 그 알투트가 그 공주를 이렇게 피사체를 보여줘서 역할하는 그런 영상이 기술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도 최소 20년, 30년 이상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들 이렇게 됐으면 굉장히 좋을 거야, 많이 팔릴 거라 생각을 하지만 기술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것처럼, 하지만 홀로그램이 그게 나와야만 홀로그램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도 그때 단계에 맞는 기술들이 사업화가 되고 기업들이 그런 소유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마인드 관점에서 그래서 약간 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자, 첫째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해외 우수한 인재들이 또는 해외 우수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쉽게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들의 투자와 인재와 같이 한 팀이 돼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실험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그걸 실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규제 샌드박스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예를 들면 뭐 그게 제주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서울일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대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잘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상관이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그건 저희가 논의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2년 동안 이런 민간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들은, 그래서 거긴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뭔가를 이렇게 일종의 특혜 같은 어떤 베네핏을 주려면 우리가 선발을 맨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발을 아까 모든 얘기들이 그 얘기잖아요. 공무원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들이 좀 안 하고요. 저희 같은 민간 투자자들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는 저희 돈 1억, 10억, 100억을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저희가 1억 투자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10억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매우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런 기업들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선택을 좀 믿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무슨 뭐 1, 200만 원, 2천만 원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한얘기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스타트업에 1억 투자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저희마저도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기업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공간에서 규제에 상관없이 심지어 비자에 상관없이 해외 인재들도 쉽게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일일한 개개인의 기업들의 문제를 풀려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짧은 기간 내에 좀 더 차라리 규제 풀이로 갈 수 있는 어떤 샌드박스가 차라리 나은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지역 특구고 그게 예, 뭐. 그래서 그걸 좀 빨리 할 수 있게 달라는 이제 거죠. 우리가 국가 R&D 자금 20조를 쓰는데 그건 전부 다 R&D에서 그냥 그친다는 거죠. 그냥 연구와 다큐멘테이션을 끝이고 CMP, 커머셜라이제이션과 프로핏 구조로 나가는 상용화에 연구 자금이 안 쓰이고 있습니다. 안 쓰이고 있고 어제도 신문에 났는데 국가에 눈먼 돈이 20조나 풀리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는데 이렇게 창업가들은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신재철 부회장님이 말씀 주셨던 당에서 그러니까 한국 당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지금 경청위원회가 지금 10회째 오늘 열렸습니다. 3번 공개 세미나고 7번은 비공개로 해서 그동안 블록체인을 다뤘고 ICO 관계되는 업체들이 왔었고 또 지난번 공개 세미나 때는 학부모들이 대입 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때 많은 학부모들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와주셨습니다. 오늘은 산점에서 와주셨고 그래서 신재철 부회장님의 그 말씀은 우리 홍성걸 오늘 비대위에 우리 당의 가치와 자표 선정하는 또 비대위의 소위원장 오셨기 때문에 또 같이 의논해서 어떤 그런 라운드가 필요한지 그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오늘 산자위에 우리 이창배 간사님 오셨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송희경 경청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참여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6분 대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지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규제라는 것이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또 정부에서 이런 페어플레이를 하기 위한 그 장을 마련하는 감독 역할을 좀 제대로 해달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좀 전에 황정선 대표님 말씀하시던 그 규제 샌드박스 문제도 어저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산자중개위원회에서는 산업융합 촉진법 이것은 이제 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고 이제 규제불이전법 또 지역특구법 이렇게 이제 어저께도 논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범위가 좀 굉장히 넓어서 그 문제인데 많이 좁혀졌고 각적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자.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자. 이런 원칙 하에서 심의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어느 대표님 대기업과의 관계 이런 말씀하시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법, 상생 발전 특별법 또 어저께 우리 소위에서 통과를 시켜서 상당히 그 갑과 을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는 측면에서 통과시켰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우리 창의력을 갖고 또 신기술을 가진 창업가들이 특히 젊은 창업가들이 좌절하지 않는 그런 운동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여러분이나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문을 열고 여러분께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할 테니까 저도 좀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성걸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그 백경훈 대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미래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요. 저도 규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규제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규제개혁위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규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관행 정책이에요. 관행이란 그동안 해왔던 것에 안주하는 여러 가지 법규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다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결국은 정치 경제적 이익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나면 마을 사람 전체가 좋은데 작은 길 사이에 그동안에 있었던 가게를 가지고 있는 상점 주인들이 생기려면 나는 막으다.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길을 못 내게 막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데 나라에서는 필요한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 이익 때문에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것 소위 말해서 공동체 정신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치 좌표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과거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 손해를 보더라도 그 자손들,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면 과감하게 포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부끄럽게도 나는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버를 비롯해서 수많은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한민국만 안 되는 거예요. 중국도 되고 미국도 되고 영국도 되고 전 세계에서 다 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라가 다음 성장 모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요. 끝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조금 아까 규제 프리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름은 뭐 갑돌이냐 갑순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규제 프리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자꾸 공공기관 내가 보내자 그러잖아요. 그거 대신에 규제 프리존을 거기다 해가지고 그쪽에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스타트업을 가지고 규제 프리존을 만드는데 그거를 군산이든 어디든 지금 어려운 지역에다가 해서 하잖아. 왜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되거나 혹은 수도권에 있어야 되는 공공기관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내려보내서 이사가 만들고 코레일만 돈 벌게 해준다는 거죠.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우리의 현안을 좀 풀는데 긍정적으로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경원 우리 경청위원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경청위원회 송원서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늦게라도 그래서 뭘 할 거냐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신재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스타트업 라운드 테이블 뭐 이런 것도 참 좋지만 뭐 오늘처럼 이렇게 5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도 좋고 10분, 20분 얘기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이분들과 지속적인 그리고 또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데 이게 뭐 대단한 무슨 앱을 만들고 뭐 이런 채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장갑질 119라고 그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항상 9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그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어려운 점들을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NGO와 그 거기 이제 노무사 몇 분들이 거기서 상담을 해주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을 해주는 창구가 있는데 사실 우리도 노력만 한다면은 그게 뭐 중앙 정당에 뭐 당 중앙에서든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든 뭐 어디서든 사실 의지만 있다면 뭐 기간을 정해놓고라도 스타트업과 관련된 그런 어려움들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질문이기도 한데 아까 그 홍병선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뭐 아까 규제 샌드박스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아까 저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볼 때 이게 저는 이제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창업을 한다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국인이 외국에서 기업을 하는 것도 열어두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오재성 대표님까지 질문하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예. 한국화 IT 원광 죄송합니다. 예. 김진욱 예 부회장. 그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님 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그 여의도 연구원 미디어 정책 분과위원장입니다. 그 여의도 연구원이 한국당의 정책 토부잖아요. 지금 지난 그 지방선거 때도 뭐 정책 공약이나 발굴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스타트업의 애로점이라든지 제도 개선 제안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당의 개개 의원님들이 그 해당 상임위 의원들 찾아가가지고 스타트업 연결시켜주고 이런 부분에는 사실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여의도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라든지 임시국회 때 수시로 특정 의원실이랑 협업해서 정책 제안이나 제도 개선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청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런 역할을 그렇게 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여기 계신 스타트업 비롯해서 여러 지금 스타트업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당에도 뭐 정책 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분과가 있으니까 연구원장님께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시겠다는 예선을 밝히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스타트업 문제점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하니까 그러면 아까 그 백경원 대표 질문에 황교선 대표님이 답해 주시고 마무리를 오늘 하겠습니다. 정확히 9시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현재 제가 해외 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프로세스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떤 노동 이런 채용 정책이 우리나라 사람을 먼저 채용하는 걸 노력해보고 안 되면 해외 인력을 채용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 자체가 이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원래는 이게 맞는 마인드인데 더 우수한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건 불필요한 프로세스고 불필요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수한 해외 인재라면 더 쉽게 채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아까 스타트업 분들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현재 법에 핵심이 뭐가 있냐면 초기 기업은 무조건 3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3년 미만 기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초기 기업은 3년 미만이라는 그 조항 때문에 3년이 넘어가면 쉽게 해서 저희도 투자 못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3년 이상 된 기업에 투자했다가 뭐 일종의 챌린지 받았습니다. 그 법을 어겼다고 솔직히. 그래서 그것도 규제인 거죠. 초기 기업이라는 건 차라리 매출 기준으로 한다든지 뭔가 다른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3년이라는 건 사실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유민복 의원님 말씀. 우선 마이크로 하기는 우리 올비 김명진 대표께서는 이제 글로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국내에서 이제 그동안 안 돼가지고 해외 시장까지도 이제 그 진출을 시도했었는데 그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원이 더 있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어쨌든 오늘 귀한 자리를 이렇게 오셨는데 한 7분 말씀하시고 떠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좀 매크로하게 거시적으로 한국 정치가 좀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든지 또는 지금 한국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다시 또 일어나려면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어떨까? 혹시 뭐 술자리에서도 동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셨을 거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어느 분이든지 마지막으로 좀 일단 그 해외 진출 국내 판매가 막혀서 저희가 해외 쪽으로 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플랫폼을 아예 창업 시작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
황교선 대표님께서 글로벌 마인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유학생을 뽑았습니다. 유학생을 뽑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직접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들이 있습니다. 해외 진출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거를 또 스타트업이니까 돈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 발로 뛰어서 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한번 경험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도 미국 법인을 갖고 있고 미국의 그 법인을 만들게 되면 통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미국 뱅킹 하우스도 다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로만 들어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모르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해외에서 처음으로 했고 29개국 진출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제 경험으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으쌰으쌰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게 된 건데 저희는 이제 인도네시아 직원을 채용을 했었는데 그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어요. 또 이제 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먼저 우리나라 국민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한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해외 직원을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인원 제한으로 걸립니다. 5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5명 국내 직원을 채용한 이후에 해외 직원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IT 인력인 경우에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풀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규제가 되어 있어서 스타트업이 5명을 고용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매출도 안 나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쨌든 그런 해외 직원을 채용하는데 되게 힘든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외 시장 그런데 무역 공사 같은 데서 당연히 이제 그런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코트라라든지 한국무역. 그 진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것이 결국에 이제 매출이라는 그쪽이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것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제가 직접 들었던 그 아마존 판매 유통 쪽만 뚫려 있고요. 그런 한국무역회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를 통해서 했던 B2B 사업은 아직 뚫린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에서의 성과,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에서의 성과가 기업의 매출이라고 연결을 하면은 성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그쪽 협회를 통해서 해외 진출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과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예 해외 진출을 그 업체에 도움이 없었으면 협회에 도움이 없었으면 아예 해외 업체를 못 만나 기회조차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만든 것 자체를 성과로 측정을 한다면 훨씬 좋게 받아들여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유명 원님께서 마지막 질문 주신 게 저도 마지막 마무리를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6분이 오셨으니까 자유한국당은 경제정당이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또 자유한국당이 어떤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저도 이제 같이 여쭙고 싶었는데 아젠다가 비슷해서요. 그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혹시 그냥 아주 캐주얼하게 그냥 대답해 주셨으면 돼요. 너무 격식을 안 갖춰도 되고 제가 원래는 경청위원회가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은 진짜 부의장님 두 분 오시고 그러니까 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경청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뭐 중간에 그냥 말 못하게 끊고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오늘 너무 점잖거든요.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그냥 간단히 말씀하실 거 하셔도 좋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끝내고 회를 끝내고 지금 많은 어머님들이 조금 질문이 더 있으실 것 같고 저는 또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되니까 더 제가 마음이 좀 그런데 그렇게 짤막하게 우리 자유한국당이 또 정치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고 나머지 이렇게 부의장님도 하신 말씀이 또 많고 그래서요.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발표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있으시고 나머지 못하신 분들은 순서로 좀 간단히만. 차차 윤성준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소관 저희 국토부 그다음에 규제 이슈가 있는 다른 행정부처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영장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기존 소관부처의 판단이 매우 규제되어 있어서 중요합니다. 기존 의목상권, 기존 기득권들의 어떤 유대감들이 있는 상태에서 관행처럼 제도화했기 때문에 기존 틀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소관부처에 소통하려고 올 초부터 밑에 담당 공무원한테 이 좋은 뜻을 얘기를 하면 전화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얘기하고서 자기를 만들겠다는 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계속 우리 중에. 그래서 소통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규제가 들어오고 나서 그 이전에 한번 어떤 이슈를 인해서 저희들이 공문 형식으로 접수했더니 담당 공무원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다고 했고요. 작년부터 이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 좋다. 개인적인 감정 없다. 그리고 차차는 차차일을 잘 하기 바란다. 우리는 공무를 수행할 뿐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구제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행정부처들을 4차위를 비롯해서 4개 행정부처에 일부 행정부처들은 저를 2번씩이나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간담회 자리들 있으면 요청을 하면 결제를 통해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규제 당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부처들이 규제 개혁을 할 때는 소관부처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보고하는 책임입니다. 뭔가 문제가 많다고 느껴졌어요. 좋은 뜻은 소관부처는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나주지 않아요. 다른 행정부처들은 만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느꼈습니다. 뭔가 우리나라 미래를 열려면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기능적으로 일을 열 수가 없고요. 저희 모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는 타고난 모델입니다. 저는 사실 이 모델이 너무 지금 국민들한테 받을 권리가 나온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마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데요. 미래를 열려면 용기를 좀 내주시는 분이 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일단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마무리 전에 그럼 부장님 말씀을 오늘 감사합니다. 사실은 죄송한 게 우리 10시에 또 대접 우리 6분께 제가 또 다음에 이 자리는 안 들어도 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모셨잖아요. 근데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시겠다고 나와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시간 갖고 모자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고 또 그 발언 중에 제가 시간 제출하는 것 같은 제가 너무 미워가지고 이렇게 모셔놓고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게 하실 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필립 우리 경청위원회 부위원장은 제가 2년 전에 만났어요. 국회 와서 창업 동아리를 3,000명을 데리고 있는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학업을 중단하고 이제 창업의 전선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을 우리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듣고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경청위원회 10번 모임해서 지금 시즌 1은 오늘로 끝내고요. 이제 정기 국회이기 때문에 아마 2주 뒤에 저희가 시즌 2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서 또 이런 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6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다 나와주실 거죠, 다음에. 오늘 주신 고견들은 정말 가슴에 새기고 모자란 내용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또 만나 뵙고 얘기를 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주영 국회부장님 계속해서 경청해 주시고 우리 신대수 부장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이 얘기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발판을 만들지 고민하실 겁니다. 함께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